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박물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유라시아 문명 강좌 두 번째 강의를 지난 첫 번째 강좌에 이어서 맡게 된 김병준입니다. 오늘 제목은 경쟁하는 두 제국, 한과 흉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주로 중국 대륙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어떤 공간적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중국의 북방 지역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중앙아시아까지 넓게 그 영역을 자랑했던 그 흉노를 함께 한이라고 하는 농경민족의 제국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이라고 하는 나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경민족이 이룩한 대제국입니다. 서방에서 이 로마 제국에 비견할 만한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흉노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한과 거의 동시기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한이 농경 제국이라고 한다면 흉노는 유목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흉노나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반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노는 유목 제국인데요. 아니, 유목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참 많은 무지, 무관심,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사,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사실 농경민의 역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인류에게 문명을 가지고 왔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까지 이렇게 쭉 발전을 항상 이 세계 4대 문명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4대 문명지가 어딘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물이 있는 곳, 그다음에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을 하고 있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금속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인류의 문명을 이 정착 문명, 농경 문명 중심으로서 이해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 유목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는 걸 되돌이켜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파괴적이고, 그다음에 침략적이고,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그런 어떤 문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을 남길 수도 없는, 또 남길 수 있고 물려줄 수도 없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비도덕적이고 난잡하고 또 심지어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유목민이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즈니에서 만든 물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 애니메이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에 이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백인이 항상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그런 유색인종을 사실은 그 백인의 어떤 대립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뭐 포카혼타스, 그래서 이제 유색인종이 그 주인공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 동아시아의 이야기,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갔던 게 바로 이 뮬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선과 악의 구도가 있어요. 이 선이 지금 얘기한 대로 남쪽에 살고 있는 농경민족, 당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 중국민 사람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두고 있고요. 선으로 두고 있고, 반대편으로 그 선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으로 잡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바로 이런 얼굴이에요.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이라는 얘기죠. 당시에 돌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일종의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벌써 이걸 선이냐 악이냐 어느 편에 두느냐가 이게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히 사납고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일반적인 그 유목민에 대한 생각이 사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사납고 머리카락이 별로 없고 눈이 찢어지고 이런 모습이죠. 뮬란 2가 나왔습니다. 예, 이건 실사판이라고 해서 뮬란 1보다는 참 재미가 없던데요. 예, 아무튼 이 뮬란 2는 이제 실물을 잡아야 했습니다만 역시 첫 번째 얼굴보다는 많이 좀 순화되어 있긴 해요. 또 사실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우를 골라야 했기 때문에 또 너무 이상한 사람은 좀 기회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북쪽에 있는 유목민을 이렇게 좀 험악하게 그리는 것은 역시 1번이나 만화나 임실사판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애니메이션 뮬란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인데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몽골인들이죠. 예. 자, 아까 얼굴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무섭고 사납고 마치 그냥 얼굴 보면 그 악이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진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잠시 이게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 몽골에 가서 그 몽골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은 거랍니다. 예, 그런데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어디가 한국인이고 어디가 몽골인인지? 사실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것이 몽골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몽골인을 그렇게 눈이 찢어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악의 세력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뜻이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만큼 사실 유목민에 대한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사를 우리가 볼 때에도 들어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들, 여진족, 거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결코 유목민에 대한 어떤 무관심, 오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좀 좁혀서 이 동아시아 유목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사에서 동아시아 유목민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한번 보면 역시 서방이나 아니면 인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비슷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사에서 유목제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덤벼보면요, 유목민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지배하던 시기만 한번 상식적으로 골라볼까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사 지식이 얼만큼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남북조 시기, 북쪽에 있는 유목민이 대거 남하에서 중국의 북쪽 지역을 차지했던 시기를 이 북조 시기라고 하죠. 예, 대표적인 나라가 북위, 북주, 북제 이런 나라들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유목제국이 중국 땅의 주요한 부분이었던, 그 당시에 중요한 부분이었던 화북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배하고 왕조를 세웠던 때입니다. 그 다음 금, 여진족, 거란족의 시간이죠. 그 다음 원나라, 몽골족이고요. 청나라, 만주족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사의 중요한 왕조들이 바로 사실은 이민족에 의해서, 그것도 유목민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괄호를 열고 수당이라고 해놨는데, 수당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유목민이 아니라 이건 한족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만, 이거를 혈연으로 만약에 따져가면 그러면 수당 역시 이 북조의 시기를 이은 역시 이 유목민의 어떤 혈연이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북조 시기의 왕족들이 사실은 수나라를 세우고 또 이어서 당나라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약간 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쳤습니다만 DNA나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은 북조에 연결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나라, 그다음에 남북조직의 남조, 그다음에 수당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송나라, 명나라만이 사실은 농경민족인 셈이에요.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북조 시기가 300년, 수당 시기 300년, 요금 150년, 원나라 100년, 청나라 300년, 총 850년입니다. 여기 수당 시기가 합치면 1150년이라는 건데 전체 2000년 역사 중에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 사회에서 유목민이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 그 중국 사회에 미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친 영향이라는 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뭐 몽골족이 있었지, 뭐 만주족이었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그래도 농경민족의 세상, 세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기록의 이 파워죠. 역사 기록을 어떻게 쓰느냐, 또 그 기록을 그 만들어진 기록이 그다음에 어떻게 전승되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비록 이런 이민족의 지배, 단순한 이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의 지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음과 같은 즉 동화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이민족 왕조가 중국을 점령하고 지배했어도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명은 아주 형편없고 낙후된 문명이다. 반면에 우리 농경민족이 갖고 있는 문명은 아주 선진적인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군사적으로 점령되었으나 결국은 우리 피지배 민족인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한족의 문화가 그들 그 유목민을 계도하고 또 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동화시켰다 하는 거죠. 결국은 힘에 의해서 밀렸으나 그러나 우리가 늘 주관이 되고 중심됐던 농경민족의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지만 이겼다. 뭐 일종의 정신승리법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역사서에서 기록한 사실 유목민에 대한 인식인데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최근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뀌는 건 이상하게 또 하나의 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점은 지난 시간 첫 번째 강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어떻게 바뀌냐면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중국 안에 있는 모든 문명체를 중화문명으로 묶으려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인식과 크게 바뀌었지만 아주 교묘하게 바뀝니다. 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도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가운데가 중국이고 주변에 오랑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이가 구분이 되는 종종 뭐 오랑캐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침략하는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지금은 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문명체나 문화체는 다 하나다. 하나인 적이 없거든요. 자기네들의 역사 기록 속에서도 과거의 역사 기록은 중국과 오랑캐, 화, 이가 구분됐다라고 그렇게 써왔던 사람들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식에 들어와서 중화민족, 중화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뒤 그 문명 안에 현재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부 끌어안는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같이 뭐 유목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 뭐 멸시 뭐 이런 감정들이 졸지에 형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만들어진 개념을 과거에 더 씌우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 현대 중국의 저 다민족 통일국가의 개념을 과거의 역사에다가 더 씌움으로써 옛날의 소수민족도 기본적으로 중화민족 중에 하나이다. 한족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다른 소수민족,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몽골족, 만주족 이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원래 이 중화문명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화문명이라고 한 개념에서 보면 한족과 몽골족은 형제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꾸고 있는 거죠. 모두 다 특히 이 현대 중국에서의 이 다민족 통일국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나 중화민족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좀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왜곡된 개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 지금 유목민족의 개념이 지금 섞여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문명체들, 티벳이라든지 뭐 신강이라든지 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래부터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왜곡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유목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무시하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천천히 얘기를 좀 풀어가자면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상대방의 대비 속에서 규정되기 마련입니다. 남이 없어도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이 없는 나는 나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을 이미 인정하고 인식한 거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것은 그냥 나만의 삶이고 나만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나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가족, 사회 공동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부와의 접촉이 없을 수 없는 것들이죠. 물론 예, 수동적 접촉이 있고 적극적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적었을 때가 있고 많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은 늘 있었던 때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는 흉노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중국이 이른바 제국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로가 접촉하고 전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이라는 어떤 객체를 위해서도 그것의 타자인 흉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시 흉노의 타자인 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 연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붐을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더 이상 이 농경 민명이 아닌 그것을 벗어난 어떤 유목민들의 세상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흉노 연구를 할 때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흉노라고 하는 그 문화나 제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작 흉노 사람들이 적어놓은 기록은 없다는 거죠.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들의 그 세상을 기록한 것은 오히려 그들과 대적하고 있었던 진한 왕조에 의해서 한자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즉 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 당연히 그 기록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숱한 전쟁을 겪은 인접한 적국입니다. 밑에 사례를 하나 뒀습니다만 장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실크로드를 개척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중앙아시아로 가서 그 지역에 어떤 나라 있는지를 이렇게 탐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 때 그럴 때 초반에 흉노에 잡힙니다. 네, 그러면서 그 흉노의 그 이제 우두머리 흉노의 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월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장건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흉노 사람이 하는 말이 흉노의 선우가 하는 말이 아니 월지가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가만히 통과할 생각을 하느냐. 나를 거쳐서 월지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버젓이 네가 여기를 지나갈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월에게 사신을 보낸다면 즉 북쪽에 있는 흉노가 가운데 있는 한을 거쳐서 저 남쪽에 있는 남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만약에 사신을 보내겠다면 당신네들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사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적혀요. 이제 이런 얘기는요. 실은 인접한 국가끼리의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안에 깔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적국이 기록한 사료가 상당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쟁을 만약에 묘사를 한다면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도 뭐 어떤 전쟁 6.25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의전론 이게
정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전쟁이 정의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로는 just war라고 하죠. 올바르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동서고금일에 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서 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진한 왕조에 의해서 한자로 기록된 기록을 보면 항상 전쟁은 한쪽에서 정의롭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접한 흉노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응전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은 이 자국의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 제3자가 그것도 적국인 한에서 한자로 적은 것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게 요새 굉장히 유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계가 있다. 한자로 적혀지는 것만 그대로 봐서는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료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지. 흉노가 유목민족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이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습속, 어떤 인류학적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가지고 와서 그 한자로 적혀져 있지 않았던 그런 그 공백들을 이걸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연구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 역시 앞에 어떤 한자 기록이 한계를 갖고 있듯이 이것도 대단히 비역사적인 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타자가 관찰했던 기록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수백 년간 장기간 아주 정말 여러 차례 전쟁을 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한두 차례 그냥 단순한 전쟁으로 포로 몇 명을 가지고 와서 그쪽이 어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그 흉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전투를 하고 수없는 사람이 저쪽으로 약탈이 되어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편을 잡아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습속이라든지 뭐 그쪽의 어떤 관료 체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지금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역사적 대상이 누구냐면 흉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노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순간 그 흉노는 이미 어떤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흉노라는 걸 알려면 그 기록에서 떠나면은 사실 곤란해요. 그 사람들이 흉노라고 우리가 과거에 흉노라고 되어 있는 그 객체를 우리 멋대로 다시 정의를 해서 그 흉노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대단히 비역사적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흉노에 관련된 많은 뭐 연구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던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흉노라고 하는 그 개념을 멋대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지금 막 말씀드린 흉노를 특정한 시기와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 객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유목민족으로 등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흉노가 크게 바뀌어지고 또 달라졌던 그 후대의 개념을 가지고 흉노를 이해하려는 그게 마치 흉노의 실상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중화민족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중화민족이라는 게 지금 중국 사람들 주장으로는 고대부터 하나의 중국이었잖아요. 옛날은 하나가 아니었던 중국이 아니었던 것을 후대의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너희들은 원래 중국 사람이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 옛날도 사실은 우리는 중국 거야 라고 이해한 게 말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과거의 구체적인 역사적 그 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흉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노가 확대되고 달라진 후대의 개념을 가지고 앞에 있는 흉노를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하는 얘기죠. 뭐 밑에 좀 얘기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이 한대 9년이 설치된 잔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서 베트남이 처음부터 중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일본이 20세기 초에 그 식민지 지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러면은 식민 지배를 했으니까 뭐 한국은 그냥 뭐 일본 땅이다 아니면 일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흉노도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흉노 역시 초기 영역과 후대에 확장된 영역이 명확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부족이었죠. 예, 그것들이 확대가 돼서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 몽골족 징기스칸 얘기도 마찬가지죠. 예,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출발했던 부족과 나중에 제국을 이루었던 것들, 자 이것들을 구별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징기스칸이 출발할 때부터 기병할 때부터 이 전 세계가 대몽골 제국이 하나의 몽골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그 흉노가 있다면 그 흉노가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딘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흉노는 유목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목민족 중앙아시아 예를 들어 한 고대 사회에서의 유목민족 전체는 흉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흉노 연구가 이런 경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노는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전국시대 말에서 후한시대까지 즉 기원전 한 3세기서부터 AD 한 3세기 정도까지에 걸쳐서 형성이 되고 그 뒤에는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흉노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야지 흉노는 유목민족이다. 따라서 뭐 이 시기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유목사회는 모두 흉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현상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지도가 이 흉노 제국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도입니다. 이 아래쪽에 한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 북쪽에는 흉노라고 하는 제국이 저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지도를 만듭니다. 동쪽으로는 지금 동쪽 끝이 뭐 요서 지역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의 북방 지역을 쭉 전부 다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티벳의 위쪽 부분, 지금의 신강 지역이지만 신강 지역, 사실은 더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지역까지 지금 흉노의 세력이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는 뭐 끝이 없습니다. 저 위에까지 북쪽까지 모든 지역이 전부 다 흉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운데 실선이 가 있는데 거기가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기본 근거지가 어디냐 그러면 저 좀 북쪽 편, 저기 지금 붉게 이렇게 영역 표시가 되어 있는 그곳이 그 흉노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 근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 중심지를 두고 이 한과 대결했다. 그게 바로 흉노 제국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오른쪽에 그 울란바토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흉노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여러 나라의 지도를 지금 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거의 뭐 대차 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이거 몽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몽골 사람들은 그 징기스칸이 본인 몽골 민족의 아주 위대한 영웅인 것처럼 요새 또 하나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좀 이따 나올 이 흉노 제국을 초반에 만들게 되는 영웅, 즉 묵돌선우 혹은 묵특선우라고 부르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지금 현재 몽골 공화국이에요. 몽골 공화국에서 흉노 무덤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을 점을 다 찍고 저기가 바로 따라서 흉노의 근거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정확히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몽골 공화국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일본, 대만 뭐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현재 몽골 공화국의
수도를 중심지를 흉노의 본래의 기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가 모두 다 흉노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이 부분을 지나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본말이 뒤집혀졌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래 흉노는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중국의 바로 북부에 붙어 있었던 지금 북경으로부터 한 서북 쪽으로 한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뭐 중국의 산서성의 대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중심지가 있었어요. 그러던 흉노가 이따 설명해 드릴 것처럼 한 무제 때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결국 패퇴합니다. 엄청나게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근거지를 완전히 버리고 사막을 건너서 가운데 있는 고비 사막을 넘어서 북쪽으로 도망간 지역이 지금 여기 보이는 바로 이곳 울란바토르 지역이라는 게 제가 그 분석한 결론이에요. 따라서 여기 이런 기록들이 모두 사실은 잘못된 기록들이, 잘못된 어떤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이렇게 되면 흉노라고 하는, 저기는 흉노가 살고 있었던 곳이 아니라 다른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나중에 이쪽에서 쫓겨간 그 몽골족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곳이지, 따라서 저기를 흉노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은 그 흉노라고 하는 제국의 성격을 크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했던 또 하나의 연구 경향 중에 하나가 이 자료가 부족하니까, 아니 그 자료가 굉장히 일방적이기 때문에 인류학적인 방식이라든지 유목민족의 보편적인 습속을 통해서 흉노를 연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일부 유효하지만 여전히 문제는요, 뭐랄까,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흉노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객체를 뛰어넘어서 비역사적인 그런 대상을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아까 제가 문헌 사료, 즉 관찰자 입장, 타자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사기 한서, 후한서라고 하는 기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잠시 언급한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아주 치밀한 관찰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만, 가령 우리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여러 고대 국가들의 얘기들을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넘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삼국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이 흉노보다도 훨씬 더 접촉이 적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를 침공한 무슨 광구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찰의 결과가 그렇게 삼국지 동의전에 얽혀졌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찰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료적인 신뢰성, 신빙성을 먼저 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기나 한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잘 보면, 대충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읽으면 아주 정밀하고 아주 신중하게 상대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싶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라는 책 앞부분에 사기의 흉노 파트의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있냐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구절에 흉노의 시조는 하후시의 후예다라고 했어요. 하후시란 얘기는 이제 하나라 지역보다 뒷시대의 후예가 흉노의 시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뭐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흉노는 적어도 하후시의 후예니까 흉노의 시조는 하나라보다 한참 뒤에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중국의 사기나 한서의 기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써놓고는 갑자기 시기를 하나라보다 뒷시대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라보다 앞시대로 올려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자, 흉노는 하나라보다 후대에 해당이 되지만, 그 얘기를 써놓자마자 곧바로 그런데 그보다 옛날에 이
중국의 북쪽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목민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유목민족들의 습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라 이후의 흉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적은 사마천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이미 흉노라고 하는 이 객체가, 이 역사적인 대상이 다른 유목민족과 동일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거기에 기록한 셈이에요. 커다란 유목민족의 일부이지만 흉노라고 하는 나라를 다른 유목민족과 한꺼번에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바로 이런 기록에 정밀하게 잘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 기존에 있었던 기록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면 그것들이 물론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여전히 더 충분한 정보, 그냥 함부로 무슨 인류학적인 얘기들을 거기에 적용한다거나 아무런 그냥 근거 없는 추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조금 머릿말이 좀 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던 얘기를 좀 다시 돌이켜보면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유목민들에 대한 오해,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너무 경시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중국사에서 유목제국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흉노를 연구를 할 때 자료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료를 떠나서 마음대로 그 흉노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정의를 해서 마치 유목민족 전체가 흉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비역사적인 방법이다. 나중에 후대의 관념을 가지고 후대의 흉노의 어떤 영역이랄까, 어떤 후대의 흉노의 모습을 가지고 앞에 거를 정의라는 이런 문제는 좀 곤란하다. 오히려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기, 한서, 후한서라고 하는 그 기록이 훨씬 더 오랜 어떤 관찰의 결과를 잘 적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그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물론 여전히 인류학적인 방법이나 고고학적인 방법들의 어떤 동원이 필요하지만 이 기존 사료들을 더 꼼꼼하게 읽어내는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가 제가 뭐 일종의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좀 쉽게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라고 하는 이 제국은 원래는 아주 조그만 부족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그 조그만 부족이 어떻게 거대한 거의 최초의 유목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학설이 이게 좀 분분해요. 근데 그 문제를 일단 크게 둘로 나누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얘기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 흉노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 부족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이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경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로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하다고 살 수 있겠지만 이 농경민족과 어떤 생산물 전체의 양을 비교를 한다든지 할 경우 사실은 북쪽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연구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바이죠. 적어도 꼭 그 필요한 기본적인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담겨져 있는 이 농작물들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꼭 그 어떤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농경민족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들에게는 다가섰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계속 뭐 필요하는 뭔가 지금 충족되지 않은 그런 어떤 경제적 상태, 자, 이런 것들을 일단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 다음의 단계로 이제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그 연구가 크게 이제 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주장이 이렇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이 전부였던 유목민족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늘 항상 남쪽에 있는 정주민, 농경민들이 생산하는 다른 상품들이 늘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늘 의존적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남쪽에 살고 있는 농경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전제 위에서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유목민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이유는 항상 말 위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빠른 어린 나이에 말을 다룰 줄 알고 말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도 늘 엄청난 기동성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 이 기동성 곧 전쟁이 나거나 군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군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군사력을 가진 유목민들이 타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동일한 유목민족들 혹은 정주 중국인들에 대한 약탈에 성공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확보하고 일단 이렇게 정치 권력을 확보한 수장 우두머리들은 약탈해온 전리품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충성을 얻어냈다. 늘 부족한데 이 부족한 그 부분을 늘 뛰어난 군사력으로 가서 뺏어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배층의 권력이 남쪽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물품의 분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유목민들의 정치는 늘 중국 왕조에 대한 침탈 속에서 성장해갔다. 늘 의존적이었는데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늘 침탈을 하고 침탈을 해서 뺏어온 물건을 다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침탈을 하고 자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소위 그 유목 제국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흉노 제국이 늘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주장에 해당이 돼요. 한편 뭐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주장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뭐 침탈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흉노의 경우에도 유목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노 안에 유목민과 농경민이 같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농작물은 역시 흉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꼭 남쪽이 아니어도 좋다. 서쪽으로 뻗어나갈 경우 이 실크로드 초반에 있는 많은 오아시스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 흉노는 바로 그 오아시스 국가들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어떤 뭐 이권이라든지 뭐 어떤 상품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오아시스 국가로부터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남쪽에 있는 정주민인 농경민족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르죠. 하지만 또 하나는 경제적 잉여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초기 국가의 형성이라는 얘기에 근거한 건데 경제적 잉여가 생기면 그 경제적 잉여를 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자, 또 똑똑하고 영리한 자가 그 나머지 경제적 잉여를 장악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기 국가의 형성 과정인데 여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농경민족의 경우에는 경제적 잉여가 많으니까 당연히 싸움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초기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계급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유목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잉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싸움도 적을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경민족에 비해서
지배계급이 나타날 계급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이 두 번째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이 유목민들은요, 농경민들과 달리 지금 이동 생활을 하잖아요. 뭐 이거 역시 아까 제가 약간 비판했던 뭐 현재 그 인류학적인 그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단위가 가족이 그 목축을 하는데,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게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게르에 살고 있는 그 가족이 평균 잡아서 기를 수 있는 어떤 목축, 가축의 양을 뭐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양 50마리 정도라고 한답니다. 물론 더 많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 게르, 즉 한 가족이 한 50마리를 양을 키운다라고 했을 경우 다음 생각해 볼 거는 50마리의 양이 뜯어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가족은 그 50마리의 그 양을 기르기 위해서 50마리가 뜯어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랄까 있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또 다른 게르는, 또 다른 가족은 이 50마리의 양이 뜯어먹을 수 있는 곳과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라고 하는 게르, A라는 가족과 B라는 게르, B라는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농경민의 경우도 물론 뭐 토지를 많이 경작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의 양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집주에서 살고 있어요. 한 마을을 구성하더라도 옆에 있는 마을에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는 이게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 또 바꿔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고,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세력, 즉 다툼이랄까 계급 분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국가 조직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주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분산되어 있는 게르들의 어떤 유목 생활, 어찌 보면 훨씬 더 평화로운 그런 어떤 삶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앞에 첫 번째 주장은요, 첫 번째부터 의존적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말과 가깝기 때문에 늘 초반부터 항상 이게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침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두 번째 구조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적정한 규모 내에서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농경민들로부터 농작물을 걷어들이고, 또 다른 오아시스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도 얻어들이고, 당연히 물론 남쪽에 있는 어떤 정주민으로부터 일정한 어떤 물품을 계속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그런 상태, 지배계급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뭐 초기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일제감치 춘추전국 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큰 왕조가 생겼던 반면에 이 북쪽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적어도 진시황의 진한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국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러한 그 유목민족들을 급격스럽게 바꾸게 된 그 상황은 뭐냐? 자연재해, 내부반란, 정주민의 영토 확장에 의해서 야기된 중대 위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잘 지낼 수 있는 그 유목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 이런 겁니다. 알다시피 이 북쪽의 유목민족들은 농경민족보다 북쪽에 살고 있어요. 위도가 북쪽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춥다는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이 예상이 되는데, 물론 뭐 자기네들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심각한 그런 추위가 찾아왔다.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여러 가지 뭐 지혜를 짜서 어떤 생존해낼 수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취약한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즉 가축들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축들이 모두 폐사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본인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생존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농경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그냥 갑자기 평생 내가 지어야 할 그 논밭이 갑자기 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상태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존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 평상시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부 반론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이 정주민의 영토 확장이라는 겁니다. 즉 아래쪽에 살고 있던 농경 민족들이 거꾸로 침탈해 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오랑캐들 유목 민족들의 거친 성격, 호전적인 성격에 의해서 늘 남쪽을 침탈한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주장이 그런 거라면 아까 두 번째 주장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호전적인 거는 꼭 북쪽에 있는 유목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이 더 호전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주민의 영토 확장, 이게 사실 이따가 얘기할 그 중국사에 딱 맞는 그 포인트인데, 농경 민족이 영토를 확장을 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목초지를 빼앗긴 경우, 그래서 그 목초지를 빼앗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갈 곳이 있다면 더 북쪽으로밖에 없거나 아니면 사막으로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갈 수가 없는 상황. 자, 이렇게 해서 야기된 중대 위기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오게 되고, 자,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군사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서 결합이 된 거죠. 평상시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 밀도도 낮고 서로가 접촉할 일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만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이 부족들이 대규모 군사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됐고요. 자, 이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주변 지역, 특히 남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을 했고, 그 군사적인 성격을 통해 얻은 위세와 전리품을 가지고 더 많은 또 전사를 일단 충원하는 등 군사화 과정이 집권 국가의 수립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이에요. 제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이런 어떤 중대 재해라든지 아니면 정주민의 공격으로 인한 어떤 근거지의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이 을 직면한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쪽에 있는 농경 민족들이 늘 제국을 유지해가는, 왕조를 계속 유지해가는 반면에 사실은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은 지금 이렇게 흉노가 만들어지잖아요.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국이 만들어졌다가 휙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뿔뿔이 또 다시 흩어지다가 다시 또 무슨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제국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남쪽과 달리 늘 상시적인 존재로서 국가나 아니면 제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우연성 때문에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이 두 번째 주장이 적어도 흉노의 어떤 제국으로서의 성장에 딱 맞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자연재해 및 정주민의 영토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흉노의 경우에는 정주민의 영토 확장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중국사에서 이제 남북조 시기가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화북 지역을 점령했던 시기를 북조라고 했습니다. 그 남하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마치 같은 시기에 서방에서 유럽 지역에서 게르만족의 침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거의 동일한 시기인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을 함께 고려했던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 지구의 어떤 전적인 기후가 추워지면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하죠. AD 한 3세기, 4세기에 걸쳐서 지구가 크게 추워지면서 북쪽에 위치한 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심각한 추위를 맞이하게 되고 더 이상 계속 진행이 되는 어떤 가축의 폐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남쪽으로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 방식이 있는데요. 이 흉노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어떤 기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주장 이론 중에 그 정주민의 정토 확장이 흉노 제국에 딱 들어맞는다고 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진시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요, 이 남쪽에 있었던 그 여러 농경민족과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 간의 심각한 충돌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흉노열전에, 사기 흉노열전에 일부 간헐적인 충돌 현상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는 변경 지역에서 일어났던 조그마한 전투, 조그마한 충돌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뭐 조나라라든지 연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연히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충돌이 있었긴 합니다만 전면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없었고 그 충돌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또 저쪽에서도 조그만 부족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진시황 시기, 진시황 때 커다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 남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진시황제가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정확하게 하면 흉노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을 치게 해서 지금의 오르도스 지역을 모두 손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뒤에 그냥 거기서 약탈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유목민족과 다르죠.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 물건들을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약탈을 하고 그걸 갖고 다시 본인들의 근거지인 목초지로 돌아가는 반면에 지금 진시황의 이 공격은 대규모 병력을 사용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 가장 좋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그 오르도스 지역이었는데 그 오르도스 지역을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다가 군현을 설치를 해서 그곳에다가 도시를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정주를 하고 계속 지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 옛날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이사를 시켜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상주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아랫부분의 얘기입니다. 황하를 이용해서 요새를 만들고 황하를 따라 44개 현성을 쌓고 죄수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이곳에서 옮겨 살게 했다라고 하는 말. 지금 사료엔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제 말은 역시 농경민족이 이 민족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내가 살겠다. 너희들은 다시 못 들어온다. 제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쭉 쌓은 게 거의 만여리에 걸쳤다는 얘기니까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지역의 유목민족을 거의 작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바로 그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목처지에서 살고 있었던 여러 유목민족들 그 중에 일부가 흉노입니다. 이런 그 족속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근거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생존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없어지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내가 기르는 가축들이 모두 폐사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살고 있는 근거지가 지금 없어지는 그런 셈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중대한 위기를 이 사람들이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위기에 반응한 것이 바로 유목제국의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즉 유목제국의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 물자의 단순 부족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어떤 중대한 위기, 생존의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정주민에 의한 구체적으로는 진시황 이 몽염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유목민족들의 세계가 사라지는 유목민족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셈이죠. 생존의 위기가 찾아지면서 이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추가되는 요인이 그런 이제 영웅의 등장입니다. 사실 근대 역사학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을 대단히 꺼려합니다.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떤 영웅이 갖는 역할을 대단히 조금 감소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역사란 결코 어떤 특정 개인의 한두 명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어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켜켜이 쌓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것들의 축적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발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간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역사학에 쓰는 기록들이 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배운 게 아니죠.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한동안 그 영웅이라고 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인물,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도 사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영웅사관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근대 역사학에서 지적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목민족이 겪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어떤 특정 개인의 출현, 리더십이 갖고 있고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역시 어떤 제국으로서의 어떤 승화되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 지금 몽골 제국을 만들 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징기스칸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묵돌, 쓰기는 모돈이라고 쓰면서 읽기를 묵돌 혹은 경우에 따라서 묵특이라고도 읽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발음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묵돌을 일단 읽겠습니다. 묵돌이라는 사람이라는 영웅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시기는 역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서 이 유목민족의 세계를 흔들어 놓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흉노라고 하는 그 조그만 종족에 선우가 있었는데, 대장이 있었는데, 그 태자로 묵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총애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총애하는 여인으로부터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자 첫째 아들인 태자를 폐위시키고 그 적국의 볼모로 보냅니다. 월지하고 이 당시의 흉노하고는 상당히 대항하는 그런 적국이었는데, 그 적국으로 묵돌을 볼모로 보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묵돌이 저쪽 볼모로 있을 때 이쪽에 있는 두만선우, 흉노고 이 묵돌의 아버지죠. 이 두만선우가 갑자기 월지국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볼모로 갖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적국이 공격을 해올 경우 아주 손쉽게 이 묵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월지국에서 묵돌을 죽이려고 하자 묵돌은 그날에 아주 좋은 말을 훔쳐서 다시 겨우겨우 흉노로 도망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단 도망쳐 들어온 그 아들을 두만선우는 장하다 하고 여겨서 10,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으로 삼아집니다. 과거에 내가 좀 그쪽으로 보낸 거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그 자기 휘하의 아들을, 큰 아들을 다시 거느리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묵돌은 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옛날 기록답게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리더십, 영웅상환이 좀 많이 강조되는 편이죠. 이 묵돌은 명적을 만들었답니다. 쏘면 휙 하고 소리가 나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 명적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기병이라는 건 말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보병이 아니라 그 기병들에게 이 지금 명적을 쏘는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명적을 쏘겠다. 내가 먼저 화살을 쏘겠다. 그럼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모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살을 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베어 죽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새와 짐승을 사냥하러 나가자 자기가 명적으로 쏘아 마친 것을 쏘고 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목을 베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아끼는 말, MR을 명적으로 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그 명적이 꽂힌 그 말을 향해 다른 기병들도 부하들도 활을 쏴야 되는데 이 장군이 아끼는 말이니까 감히 쏘지 못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MR을 쏘지 않은 자들을 그 자리에서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종의 점층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애척을 향해서 명적을 쏘았는데 역시 주변에 있는 부하들 중에는 겁이 나서 감히 쏘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그랬더니 역시 그들 또한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명말을 쐈더니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좌우 부하들이 모두 다 쏘게 했던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훈련이 됐다고 생각한 이 묵돌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명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쐈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부하들 훈련된 대로 명적이 마친 곳, 즉 아버지인 두만선우를 쏘아 죽였던 거죠. 자, 여러 대 화살을 맞은 그 아버지는 죽게 되고 그리고 다 주변 세력을 제거한 뒤에 본인이 선우, 즉 왕이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영웅의 등장에 걸맞는 그런 스토리가 될 텐데요. 아버지 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농경사회건 유목사회건 사실은 이 아버지 사례라고 하는 이 컨셉이 이 신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셈이에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케이스, 이런 얘기가 그 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냐면은 사실 영웅은 그 개인의 능력을 두드러지게 좀 부각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영웅이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영웅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나 어떤 재능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삭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적지 않은 영웅 이야기들은 또 혹은 영웅 신화의 경우에는 이 아버지를 제거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해하는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버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치 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이게 다시 이 틀에 딱 맞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버지를 숨기는 경우,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뭐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알고 있는 공자, 그다음에 뭐 이게 좀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종교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아버지가 잘 알 수가 없는 곳이 나온다거나, 우리 무슨 박혁것에 뭐 할 거 없이 다 사실 아버지가 없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뭐 하나라의 시조, 은나라의 시조, 주나라의 시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무슨 알을 먹고 무슨 임신을 했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도 흥미롭게도 사실은 묵돌선우라고 하는 것의 등장 속에 아버지를 제거하는 아주 좀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 이 묵돌선우가 드디어 제국으로서 자기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이 그 뒤에 이 사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시황 시기 들어오면서 남쪽 세력의 어떤 북쪽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목세계, 농경 세계하고 소위 중국 문명이죠. 중원 문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바로 붙어 있는 그 유목민들의 세상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몽염을 보내서 소위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 그곳 전체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어느 한쪽에서 영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영웅이 등장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흔들리는 세계를 통합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통합하는 과정에 한 재미난 이유, 그 당시 가장 흉노 바로 옆에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동호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한국 고대사를 보게 되면 동호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고조선과의 관계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 흉노는 동호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 흉노하고 패권을 다투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호를 어떻게 누르고 흉노가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했느냐를 보여주는 얘기가 되는데요. 묵돌이 선우에 오르자 동호의 세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도발을 해오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아버지가 타고 있었던 천리마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국에서 감히 그쪽이 뭐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 오히려 자기보다 지금 우월한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신하들이 안 된다. 이 천리마는 우리 흉노의 보호마니까 주지 말자라고 했더니 이 묵돌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옆에 있는 인접국가와 전쟁을 벌일 경우 그다지 이득이 없다라고 해서 천리마를 주었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번에는 첫 번째 얘기가 잘 통하니까 동호 쪽에서 한 번 더 트라이를 합니다. 이번에는 선우의 연지, 선우의 부인입니다. 이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왕후, 황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달라고, 부인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왕의 부인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공격을 하자 그랬더니 아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부인을 보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교만해져서 이제 공격해 오면서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호하고 흉노 사이에 빈 공간, 즉 서로 간에 어떤 중심 지역이 있는데 유목 A라고 하는 지역과 유목 B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소위 경계 지역이죠. 경계 지역이 한 천리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많다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땅을 내가 갖겠다라고 동호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번에는 부하들이 거기는 버려진 땅이니까 줘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묵돌이 화를 내면서 땅이란 국가의 근본이요. 이걸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개시를 했고 그러면서 그 동호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회퇴시켰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사랑하는 말, 아버지의 말, 천리마.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부인까지 다 주지만 땅은 못 준다. 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냥 재미난 얘기의 언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보물들은 다 넘길 수 있으나 국가의 땅은 못 넘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영웅의 등장과 그 영웅이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를 이제 병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이런 일화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땅을 넓혀간다, 즉 제국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웅의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이걸 계기로 해서 물론 이제 옛날 이런 어떤 역사 기록, 옛날 기록이라는 게 조그마한 어떤 굉장히 우연한 이야기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큰 이야기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식의 그런 어떤 서사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근본적인 배경 위에 이것들이 사실 얹혀져서 함께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긴 하겠죠. 아무튼 그런 그 묵돌선우라고 하는 영웅이 드디어 어떤 제국의 확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를 없애고요. 자, 이참에 동호를 깨뜨리고 왕을 죽이고 백성과 가축을 노역해서 들어온 뒤에 이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유목 세력을 싸그리 병합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월지, 아까 자기가 볼모로 붙잡혀갔던 그런 월지. 남쪽으로는 누번과 백양의 왕,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르도스 지역이에요. 처음에 진시황이 몽을 붙여가지고서는 위쪽으로 부착해서 빼앗겼던 그 오르도스 땅. 그 땅이 원래 흉노 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누번이라는 곳과 백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거를 더 동쪽에 있었던 흉노가 묵돌선우가 동호를 먼저 치고 나서 서쪽으로 움직여서 월지, 그다음에 여기 오르도스 지역을 모두 다 병합하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쪽으로도 여전히 연과 대를 공격해서 기본적으로 진나라가 몽염을 시켜 빼앗았던, 제가 이거 흉노 땅인데 좀 잘못 쓴 겁니다. 흉노 땅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유목 민족들의 땅을 모조리 다 되찾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말을 바꾸면 원래는 조그만 부족이었던 흉노가 주변에 흔들리는 유목 제국을 모두 통합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른바 유목 제국이 형성이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한 얘기를 또 한 번 잘 정리하면 결국은 뭐 좀 계속
동호 반복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당시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의 약간 동부 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경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200~300km 떨어진 곳, 산서성 대동으로부터 약간 북쪽으로 일부 떨어진 그곳에 중심지를 두었던 흉노라는 조그만 부족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다른 여러 유목 세력들이 조그만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원래 이 부족들은 이 자체로는 하나의 통합된 유목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았다 하는 주장이 많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의존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급격한 어떤 사회 변동을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중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시황의 공격이고요. 그러면서 이 라인, 소위 만리장성이 지나가는 그 라인에는 유목 세력들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때 묵돌선우라고 하는 영웅의 등장과 그다음에 제국을 차지하려는 야심이 결합이 되면서 동호부터 시작을 해서 월지, 오르도스 이 북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을 병합해가며 제국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뭐 이거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니까 얘기를 좀 안 할까 싶기는 한데요. 이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흉노라는 그 역사적 객체는 분명히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생겨나서 그 주변 지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을 언급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원래부터 울란바토르의 중심이 있어서 그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원래부터 거대한 큰 세력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기록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고학 연구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울란바토르에 중심을 두고 늘 주변으로 뻗어나가면서 중국을 침탈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울란바토르에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조나라건 연나라건 그곳까지 내려와서 공격을 하기 위한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고비 사방을 건너서 넘어와야 돼요. 근데 이 중으로부터 가축과 사람을 일부 약탈하기 위해서 매번 고비 사방을 뛰어넘는다. 이건 그야말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런 얘기하는 건 앞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들이 바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나온 몽골 흉노의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물건들이 모두 다 지금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마치 초반에 흉노가 이 울란바토르의 근거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제가 조금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는 한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 부족이 아래쪽 만리장성 지역들을 모두 통합한 뒤에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지역으로 나중에 확장해가고 나중에는 남쪽에 있었던 그 흉노가 한 무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래쪽의 근거지를 상실하고 고비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도망간 뒤에 바로 울란바토르에서 근거지를 찾은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울란바토르 근처에서 이런 그 물건들이 흉노 물건이 나온다면 이 물건의 편년은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흉노가 한 무제에 의해서 회퇴된 뒤 고비 사망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간 뒤의 편년이어야만 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뭐 잠깐 자세하니까 넘어가고 일단 그림을 좀 보면 일단 여러분들 보는 이 사진들은 그 소위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들의 아주 기본적인 물건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동복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흉노 이전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동복이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이 흉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AD 1세기 이후의 거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만 아무튼 그 동복의 모습이 비슷하죠. 모두 다 사실 유목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어떤 기형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손잡이예요. 손잡이가 저렇게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불을 뗄 수 있는 저런 관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정주민족이라면은 무슨 그 부뚜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뚜막 위에다가 사실 솥 같은 거 아래쪽에 둥근 솥을 올려놓으면 그거에 대한 물건을 데울 수도 있고 끓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유목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려는 곳마다 이게 뭐 부뚜막이 있거나 부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뭐 수시로 그 음식을 해야 할 때라면 이동성이 강하고 또 빨리 그 야외에서도 쉽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형이 적당한데 바로 저 손잡이가 거기에 적당하다는 얘기죠. 저 손잡이에다가 막대를 꽂고 양쪽에 나무로 지탱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나무 그 손잡이 사이를 이렇게 좀 가로지르는 그런 막대를 꽂아서 아래쪽에서 불을 떼고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저런 방식이 바로 동복인데요. 저게 초원지대에서는 굉장히 널리 유행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저 남부에서도 이게 동복이 발견이 돼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방민족의 또 자주 등장하는 자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금박입니다. 금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각종 구슬류라고 하는 건 뭐 반드시 북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목민족만이 아니라 뭐 일반 무슨 농경민족이라든지 더 남쪽에 있는 뭐 남월이랄까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는 거라서 이걸 단지 육방민족의 혹은 유목민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금제 구슬 위에서 아주 정교한 세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장식품들이죠. 조그마한 그 금 방울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든지요. 허리띠 장식에도 금박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철판 위에도 이게 금박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든지요. 역시 금제 원형 장식판이 있는데, 장식판이긴 하지만 안에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금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장신구에 이게 표현되어 있는 각종 그 문양들이 남쪽의 농경민족과는 조금은 차이가 보입니다. 수레의 모습은 사실 역시 남북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그 북쪽에는 말을 기본으로 늘 말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말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남쪽에 전혀 말이 없는 건 아니고 역시 남쪽에도 말 장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뭐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북쪽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한 말 장식이 아니라 그 말 장식에 그려져 있는 표현들 속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오르도스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늘 어떤 야수가 이 무슨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가령 이런 허리띠 장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소라든지 뭐 이런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잡아먹는 장면들이 이렇게 늘 표현이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슴이라고 생각이 되는 뭐 그리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초식 동물을 날개가 달린 호랑이긴 합니다만 뭐 잡아먹는 이런 어떤 그 소재가 장신구나 아니면 뭐 카페트 이런 데 아주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은 분명히 유목민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에 나와 있는 것들의 흉노에서 나오는 물건들이지만 역시 적지 않은 것들은 다 남방 쪽에서 건너 들어간 수입해 들어온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다 하는 거라서 흉노 무덤에 나와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그쪽에서 나왔다고 해서 유목민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칠기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이제 건평 5년이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필히 이 남쪽에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수입해 들어간 그런 결과이겠죠. 자, 이상 잠시 흉노 무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기원전 1세기 이후 거라고 후대 조금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흉노의 무덤에서 주로 이제 울란바토르 근처 몽골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 속에 어떤 것들이 발견됐는지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부터는 조금 그 흉노 그 자체보다는 그 흉노와 그 남쪽에 있었던 한 혹은 농경민족 간의 부딪힘, 충돌, 전쟁, 전투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서 보는 한 그 흉노가 제일 먼저 그 흉노란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흉노가 이 농경민족하고 그 접촉을 하고 전쟁을 하는 가장 초기의 기록은 지금 보다시피 조라고 하는 나라, 전국시대의 조라고 하는 나라의 기록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흉노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까도 몇 번이고 얘기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기록에 의하는 한 앞에 예를 들어서 이 조나라고의 전투 이전에도 당연히 어떤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간의 싸움이나 전쟁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흉노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명칭으로, 다른 부족으로 표현을 해요. 뭐 융이라든지 아니면 호라든지 아니면 뭐 적이라든지 다 같이 북방민족을 통칭하는 혹은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흉노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냥 대충 쓴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오히려 정확한 관찰 위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이 조하고 만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만남과 전투가 있었다면 그것은 흉노가 아니라 그런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진 그런 유목민족들과의 전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의 전투는 별도의 오랑캐 명칭을, 유목민족 명칭을 쓰게 되는 거고요. 오로지 전국시대 후반에 들어와서 조나라의 상황에서 흉노가 나온다는 것은 이 흉노라고 한 사람이, 흉노라고 하는 부족이 이제 겨우 등장하게 되는 것, 일단 발흥하기 시작한 건 바로 전국시대 이후에나 들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때 처음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흉노의 근거지가 바로 이 조나라의 북쪽, 조나라하고 인접하고 있었던 바로 그쪽,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 대동 근처, 산소성 대동 근처랄까 아니면 북경으로부터 한 서북 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 원저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가 처음 시작이 되냐면 이 조나라의 이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흉노가 이제 막 발흥하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초반부터 이 흉노의 어떤 침탈이 계속 걱정이 돼서 이목이라는 장군은 흉노가 침입하면 흉노와 싸우지 말고 바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켜라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바깥에 나지 않고 수비 위주의 어떤 전략을 펴니까 사실 조나라 왕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한번 파직을 시켜요. 예, 파직을 시켰다가 여전히 더 흉노의 공격이 심해지고 더 많은 걸 양탈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이목이라는 장군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방어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방어 위주, 즉 공격해오면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즉 그 조나라의 농경 지역 바로 주변에서 흉노를 맞이해서 싸우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자, 다시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이 초반에 이제 등장하는 이 흉노와 중국 조나라의 어떤 싸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목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흉노를 깨뜨렸다고는 하지만 깨뜨리는 방식이 이목이라는 사람이 출병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흉노의 근거지까지 가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오면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이들을 격퇴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기록에 이어서 제가 한자로 쓰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첨감이라든지 동호라든지 임호, 자 이런 사람, 이런 주변 세력들을 깨뜨렸다라고 한 기록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목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방어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뒤에 깨뜨려진 나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라들은 이 바로 조라고 하는 나라 바로 인근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흉노도 마찬가지고 아까처럼 제가 되풀이합니다만 저기서 울란바토르에서 고비 산막을 넘어오면서 와가지고 그걸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이목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가서서 저쪽에 지금 깨뜨렸다고 했으니까 동호나 뭐 첨나 이런 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목이 출병을 해가지고 고비 사막을 넘어서 저 울란바토르까지 가가지고서는 공격을 해서 그들을 깨뜨리고 돌아왔다는 거는 앞뒤 맥락상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흉노 및 지금 제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첨감, 동호, 임호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세력들이 대부분 지금 조나라의 지역 바로 근처에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는 글쎄 뭐 일반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게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학계에서는 저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동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 동호 바로 이어서 지금 고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 동호의 위치에 따라서 고조선의 위치조차가 크게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제 어떤 몇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한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보건데 흉노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조나라 북쪽에 바로 이어져 있는 곳. 하지만 아까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소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라인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이지 저 북쪽에 있어서는 결코 나라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역사 기록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처리해 있는 부분 쪽에 바로 지금 얘기했던 여러 나라들이 다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건 더 남쪽에 있죠. 파란색보다 남쪽에 있는 건데 그 파란색이 있는 곳이 사실 이목 장군이 전쟁을 하고 자기가 어떤 방어 기지로 삼았던 곳이에요. 물론 조나라의 핵심 지역은 그 산맥의 오른쪽 편, 그 화면에 베이징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바오딩시, 그다음에 스지아주앙이라고 하는 그 원저리, 즉 산맥 남쪽 편이 주요 근거지이긴 하지만 북쪽으로도 조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기본적으로 평지이죠. 반면에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처려져 있는 곳이 지금 임호라든지 동호라든지 이런 곳에 되는 곳인데 이곳들이 되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 속에 들어가 있는 산지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활 양식이 다른 거죠. 나중에 이 몽골족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흉노가 북쪽으로 쫓겨가고 난 다음에 소위 초원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의 유목 생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의 어떤 유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사실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유목 생활이 또 하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저 지역, 붉은색 지역이 초기 흉노의 어떤 중심 무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제 전국시대 말이었다가 이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까 저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저 지역들을 이제 흉노가 있지 않은 그 왼쪽 편입니다만 이 지역을 이제 탈취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남쪽에서 소위 아까부터 얘기하는 정주민에 의한 어떤 그 유목민의 근거지 침탈 과정이 되는 거고 진시황 때 몽염을 보내는 과정이 바로 저렇게 지명들을 쫓아가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 화살표가 두 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편을 따라 올라가는 방식과 그다음에 오른쪽 편을 따라 올라가는 방식이고 그 따라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위쪽 편의 파란 동그라미 거기가 음산산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음산산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산맥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맥을 따라서 황하가 흘러요. 황하가 서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제가 위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거기가 오로도스 지역인데 그 오로도스 지역에 산이 있고 산 밑에 강이 흐르면서 비옥한 토지가 마련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곳에 좋은 목초가 있어서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던 아까 뭐 백양, 누번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원래 그곳에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몰아낸 거죠. 몰아내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왼쪽 화살표의 끄트머리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이어지는 게 소위 만리장성 라인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유목 세력들을 다 지금 몰아내게 되면서 그 세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오른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동호 지역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 바로 왼쪽 편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이 흉노의 주요 지역인데 그 흉노 지역에서 있었던 흉노가 그 흔들리는 그 유목 세력 전체를 좌우 동서로 전부 다 이제
병합을 해가는 거죠. 아까 잠깐 기록에서 봤습니다만은 서쪽으로 동호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월지, 그 다음에 백양, 누본을 침략했고 이어서 중국을 다시 겁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런 화살표 라인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진시황에서 뭘 올려놨던 진시황이 침탈했던 그래서 빼앗았던 그 세력을 다시 흉노가 거꾸로 차지하면서 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동시에 이 얘기는 이 소위 유목제국, 즉 흉노제국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중국 쪽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이게 당시에 진시황이 올라갔다가 알다시피 진시황의 그 진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한 15년 뒤에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고 이 중국의 농경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항우하고 유방의 어떤 다툼, 어떤 격전지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북쪽을 지금 상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틈을 타고 유목제국이 크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목제국이 흉노제국이 크게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난 뒤 시간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하고 유방과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유방이 한이라고 하는 제국을 아래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제국을 만들어낸 유방은 이제 아래쪽을 다 정리했으니까 나머지는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저 땅, 한때 진시황이 다 장악했던 곳, 그곳 적어도 그곳 근처까지 가서 그 북쪽 땅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한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흉노하고 싸웠던 첫 번째 전투, 중요한 전투 이름이 바로 평성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죠. 한 고조 7년 흉노하고 평성전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지금 내부 정리가 다 항우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북쪽에 있는 여러 이 농경민족 그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을 배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북쪽에 있는 세력들은 다시 그 북쪽에 있는 흉노 세력과 연합을 해서 군사력으로 합작을 해서 유방하고 고조 유방과 이제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방 쪽은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이 반란 세력과 또 그 뒤에 있는 흉노를 제압하려고 출병을 했죠. 자, 이게 한 고조 7년의 평성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흉노의 유인작전에 말리게 됩니다. 유인에 말려서 이 흉노의 근거지 가장 가까운 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때 거기가 바로 평성이에요. 평성이 지금의 대동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근거지까지 이제 유인을 하게 되고 거기까지 쫓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흉노의 전략은 추위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이해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결과적으로 평성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전투도 하기 전에 10분의 2, 3 정도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동상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더 북쪽으로 유인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공격을 해서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고, 한 고조 유방은 바로 평성이라는 곳에서 포위당하고 죽음의 순간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신 분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어떤 어떤 간언을 받아들여서 그 흉노의 선우의 부인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잠시 그 포위망이 흐트러진 팀에 겨우 도망쳐 나왔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평성전투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진시황에 의해서 북쪽으로 침공해서 유목 세력을 흔들어 놓고 거기서 사실 이어서 유목제국이 형성이 됐는데 남쪽에 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혼란 상황을 정리를 하긴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이 남쪽 세력은 흉노 세력과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고조 10년의 평성 전투가 상징하는 바는 이 북쪽에 있는 유목 세력에 남쪽에 있는 그 농경 제국이 일단 거의 굴복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북쪽으로 올라간 빨간 선이 있겠습니다. 빨간 선 그 두 번째 선까지 이제 그
올라갔다가 이제 아까 포위가 당한 곳, 거기가 바로 이제 평성인데요. 그 바로 거기가 아까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만 거기가 바로 흉노의 근거지니까 근거지 지역까지 쫓아 올라갔다가 이제 크게 고생을 했던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아까 지금 이 한 고조 유방 이후 남쪽에 있는 한 제국은 북쪽에 있는 그 유목 제국에 더 이상 상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매년 아주 값비싼 비단이랄까, 각종 뭐 농작물 이런 것들, 곡물들을 전부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갖다 바치면서도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노는 끊임없이 또 다른 도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 매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국지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런 그 아주 흉노의 절대적인 우위의 어떤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뭐 아주 흥미로우기보다는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한 고조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해제가 서고 그 해제의 어머니가 바로 한 고조의 부인인 여태우죠. 남쪽에서 한에서 그 여태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북쪽에 있는 흉노의 선우가 이 남쪽에 있는 우두머리인 여후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서 아주 망령된 말을 했다. 사기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망령된 말의 그 편지의 내용이 그 뒤로부터 150년 후에 한서라고 하는 책에 그대로 전문이 실리게 되는데 거길 보면 일종의 성희롱을 하는 거죠. 여후의 남편인 한 고조 유방이 지금 죽었으니 혼자가 되지 않았느냐, 나도 혼자이다, 뭐 이러면서 희롱하는 그런 나랑 같이 뭐 놀지 않겠느냐 이런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엄청 화가 나서 당장 이 흉노를 치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고제, 즉 다시 말해서 고조 유방도 아까 평성 전투에서 아주 커다란 곤욕을 치렀다. 우리가 지금 감히 상대할 나라가 되지 못한다. 참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흉노와 다시 화친 계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화친이라는 말이 화친이지 사실은 매년 엄청난 양의 세패를 갖다 주는 그런 어떤 굴욕적인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즉 한 고조 유방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여후, 그다음에 문제 시기, 경제 시기, 즉 한나라 초 한 100년간 사실은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으로부터의 침략과 도발을 끝까지 참아내고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자를 늘 갖다 주면서 어떤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체의 한 무제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이 한 무제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동안의 100년간의 어떤 굴욕을 다시 한번 뒤집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흉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드디어 한 무제 원상 6년에 위청이라고 하는 장군이 6명의 장군을 이루고 수백 리 바깥에 있는 흉노에게 큰 대승을 거둡니다. 그 전에도 계속 전투가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원상 6년의 전투가 아주 중요하고요. 북쪽 아주 멀리까지 쫓아가면서 이들을 공격을 해서 패퇴를 시켰고 결국 이 전투 이후, 맨 아래 걸 중요한데요. 이 전투 이후 흉노의 선우의 근거지인 선우정은 사막을 건너 몽골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한 기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북쪽으로 넘어간 거지 그 이전의 세력을 북쪽으로 놓선 안 된다는 아주 결정적인 사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아래쪽의 동그라미가 기본적으로 흉노의 본래 근거지였고요. 중간에 고비 사막이 있고 저 북쪽에 울란바토르가 있는 건데 지금 한 전국시대의 말, 즉 조나라의 이복 장군과의 전투 그때 언저리부터의 흉노의 근거지는 저 남쪽이었어요. 파란색 바로 그 근처가 거기 전선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어떤 다툼과 갈등, 접촉, 전투가 주도가 되다가 무려 한 150년쯤 뒤에 드디어 한 무제 원상 6년에 대대적인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이 남쪽에 있는 모든 그 흉노 세력들을 전부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 뒤 사막 저쪽 편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로의 발전은 그 이후의 어떤 흉노의 전개 과정은 저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갔다 하는 얘기라서 어떤 시대적인 차이를 섞으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예, 빨리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흉노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한 재미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기에는 이 중황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노로 넘어가면서 흉노의 풍습을 잘 이해하고 뭐랄까 지금 자기 본인이 한나라 사람인데 농경민인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나라에서 보내는 바람에 지금 흉노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흉노에 있으면서 농경민으로서 흉노의 풍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양자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흉노가 흉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경민이 흉노로 넘어가서 흉노의 흉노라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면서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흉노라고 하는 지역을 잘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흉노와 한이 즉 유목과 한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흉노는 이제 이게 한 문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 흉노의 그 시기에 이 중황렬이라는 사람이 지금 흉노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가게 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년 뭔가 비단도 주고 뭐 이렇게 주면서 공주도 보내야 되는데 그 공주가 보내면서 그 공주에 딸려가는 신하로서 이 중황렬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가기 싫은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에서 보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 그 한나라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흉노는 이런 과정에서 즉 한나라로부터 계속 뭔가 세패를 받으면서 이 한나라의 비단, 무명, 먹거리를 좋아하게 되니까 흉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의 군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목민의 어떤 인구 숫자가 대단히 적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증명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강한 이유는 먹고 입는 것이 한나라와 달라 한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어떤 흉노의 성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장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우께서 남쪽으로부터 계속 받쳐오는 계속 수입이 되는 각종 그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게 되면 흉노가 한나라 물자의 10분의 1을 쓰기도 전에 흉노 백성들은 모두 한나라에 귀속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한나라의 비단과 무명을 얻어서 옷을 지어 입고 말을 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우독과 바지가 모두 찢어져서 못 쓰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은 소위 흉노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없어진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흉노의 어떤 국가 공동체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나라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문자, 그다음에 문서 행정의 기록을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나오고요. 이 부분도 이제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다른 점이 그 중황렬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흉노는 노인을 천대한다 그랬더니 중황렬이 한나라 사신을 꾸짖으면서 한나라 풍습에 또 기본적으로 그 늙은 어버지가 자신의 따뜻하고 더운 옷을 벗어주고 영양 많은 근심을 갈라보내주지 않겠소. 흉노는 분명히 전투를 일삼는 민족이다. 늙고 약한 사람이 싸울 수는 없다. 따라서 영양 많고 맛있는 음성은 건장한 젊은 사람한테 먹이는 거다.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무슨 천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즉 어떤 풍습의 다름은 그 풍습으로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 점에서 또 역시 우리가 유목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 상황 속에서 유목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맨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경민의 어떤 윤리적 관점,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그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옛날에 벌써 중황렬이라는 사람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진짜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 살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 자기 아내로 삼는다. 형사취수라고 하는 거죠. 형제가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도덕적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중황렬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은 기본적으로 너희들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들과 다르가 아니라 원래는 이 사람이 농경민족이었지만 그만큼 이제 잘 관찰하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흉노 풍습은 가죽으로 옷을 입고 또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다. 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종성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즉 우리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혹은 단순한 자기의 어떤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혈연적인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이 왕조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왕조는 계속 오래 간다. 이제 이렇게 중앙열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가 싶긴 합니다만 이거는요, 당시 유목인들의 어떤 부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면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 묵특선우한테 묵돌선우죠. 이게 홍성에서 포위됐던 고조가 그 묵돌의 부인인 왕후에게 뇌물 줘서 빠져나갔던 일화가 있었죠. 그 얘기는 사실 유목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인의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고요. 두 번째, 흉노는 아니지만 흉노 바로 옆에 있었던 어떤 유목민이었던 오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이 사람들이 사납고 완고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도 살해하는 사람들이다. 아까 마치 묵돌선우가 아버지 살해하는 거와 비슷한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이 족속에서는 어머니를 죽이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일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를 살해하면은 그 외척은 근데 우리 내부가 아니라 다른 종족으로부터 그 아내를 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머니를 죽이게 된 경우는 저 어머니의 외척, 즉 본래의 그 종족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큰 보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얼마만큼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을 방금 전에 봤던 형사취수하고 또 중앙열의 얘기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중앙열이 종성이 끊긴다라는 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만약에 어머니를 그대로 둔다든지 내버려 둘 경우 실은 어머니 종족과의 다툼과 전쟁, 전투를 걱정한다. 이런 말로 중앙열의 얘기가 읽힌다는 거죠. 어머니 종족과의 협력하에 종성을 유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형사치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중앙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살짝 넘어갔습니다만 이 중앙열의 얘기 뒷부분에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종성이 안 끊긴다. 근데 너네들 한나라 이른바 뭐 예의를 밝히고 도덕적 이유로 살고 있는 너네들 결코 형사취수하지 않지. 아버지나 뭐 형의 아내를 너희들을 주지는 않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은 친족끼리도 싸우지 않느냐. 결국 친족끼리 싸우고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왕조가 끊기는 게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네 한나라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형사취수라는 게 비도덕적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어떤 국가나 공동체, 왕조의 존속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또 형사취수를 안 하는 너희들이 서로 친족끼리 죽이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풍습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어떤 한과 흉노, 유목과 농경 사이의 어떤 풍습의 차이 또 하나는 이런 풍습의 차이를 어떤 일방적인 그 잣대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제대로 내가 시간을 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건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한무제 원상 6년에 드디어 대대적인 한무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흉노가 근거지를 잃고 울란바토르 쪽, 즉 사막을 건너서 북쪽으로 도망가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 이후 흉노는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까
그 묵돌 선우의 영의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한 무제 때까지의 전성기를 누려했던 그 흉노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동서남북의 어떤 분열이 발생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세력들은 다시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반란이랄까 분열로 말미암아 점점 서쪽으로 이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남쪽에 있었던 흉노, 북쪽으로 쫓아가지 않았던 그 흉노 세력들은 그 어떤 한 용동 민족의 변방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점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조를 이루게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북쪽에 있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결과와 남쪽에 있었던 세력들, 만리장성 근처에 아직 남아있던 세력들이 이 후한이 넘어가면서 용병민족의 세력이 이제 급격히 악화되니까 그 시기에 이제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화북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남북조 시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 너무 그 제대로 준비했던 내용을 충분히 다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